긴급 속보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미끼였습니다. 발사 직후 동해 묵호항과 인천공항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3시간 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묵호항 야간 근무자가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LNG 밸브를 열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묵호항 LNG 탱크가 터지면 반경 2km가 불바다가 됩니다. 4만 3천 명이 위험에 빠집니다. 인천공항 관제가 먹통이 되면 대한민국 수출 물류의 40%가 멈춥니다. 북한은 에너지와 물류를 동시에 마비시켜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7 특수부대 12명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707은 민간인 피해 없이 두 곳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긴박했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할버슨입니다. 주한미군 정보국 부국장으로 한미정보공조 실무를 19년간 총괄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늘 요란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격은 그 뒤에 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항만과 공항을 노리는 스위치 공격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수십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회의를 연다. 하지만 현장은 늘 한 박자 느리다고 믿어왔습니다. 묵호항 크레인 3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러자 인천공항 관제 시스템의 침입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LNG 밸브룸의 통제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용산 연합사령부 지하 통합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스크린 12개가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고 분석관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회의 소집은 빠른데 현장 도착은 늘 한 박자 느립니다. 미군 신호정보반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통신 흔적을 잡아냈습니다. 한국 측은 3분 뒤에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묵호항 밸브룸에서 암호화 신호가 평양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서버에서도 같은 패턴이 탐지됐습니다. 두 곳이 동시에 뚫렸습니다. 침투조 리더가 확인됐습니다. 리처룽,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왼쪽 귀 위에 화상 흉터가 있는 자입니다. 2019년 울산 석유화학단지 침투 미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자입니다. 그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 자가 지금 20만 킬로리터짜리 LNG 탱크의 밸브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특공대가 밸브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단선이 없었습니다. 분리도 없었고 우회도 없었습니다. 출입문 앞에 도착한 순간 내부에서 리처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한 발짝 더 오면 연다. 한국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순서를 모른다. 장비만 좋고 머리는 텅 비었어. 미군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해경이 멈췄고 첫 번째 시도는 3분 만에 실패했습니다. 용기는 있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절차 없는 용기는 자살입니다. 상황실 구석 스크린에 묵호항 CCTV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밸브룸 외부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야간 근무자 한 명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사원증이 보였습니다. 김수현 씨, 묵호항 LNG 터미널 기술팀 7년차 엔지니어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왼쪽 뺨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턱까지 흘렀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뺨이 콘크리트 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녹취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5살 딸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야. 오늘 야근이야. 또. 어제도 야근했잖아. 미안해. 내일 아침에 갈게. 약속. 약속. 그럼 뽀뽀 해줘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래, 제일 먼저 뽀뽀 해줄게.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야근이야? 이번 주만 3번째잖아. 어쩔 수 없어. 점검 일정이 밀렸어.
수진이가 매일 현관에서 기다려. 아빠 언제 오냐고. 끝나면 바로 갈게.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수진이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수현 씨는 복도 바닥에 묶여 있었고 수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합참이 707 특수임무단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투입 병력은 12명이었습니다. 6명이 묵호항으로, 6명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묵호항에 침투조 8명이 있습니다. 6명이 8명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미군 자산이 필요할 거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미군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본국 보고용 메모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 단독 대응 불가, 미측 자산 투입 권고. 그런데 그 메모는 끝내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발사 후 17분, 항만 한 구역의 통제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1분 뒤 그 통제권이 되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아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707 알파팀이 묵호항으로 이륙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스크린으로 헬기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47분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리처롱이 밸브를 열면 끝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 중 이미 33분이 지났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정보참모 윌리엄 카터 준장이었습니다. 할벗은 상황 보고해. 저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707을 투입했습니다. 12명입니다. 카터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12명? 동시다발인데?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결정은 빠른데 현장은 엉망이지. 저건 작전이 아니라 자살이야. 결국 우리가 치워줘야 하잖아. 미리 준비해둬.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한국은 의지만 앞서고 능력이 안 따라옵니다. 상황실에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묵호항 야간 근무자 127명 중 23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23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 23명이 인질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수현 씨도 그 2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리처롱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 김수현 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리처롱이 김수현 씨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수현 씨의 왼쪽 눈 밑멍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코피가 터져 턱까지 흘렀습니다. 리처롱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구를 김수현 씨 무릎에 갖다 댔습니다. 시간을 바꾼다. 3시간이다. 못 믿겠어? 리처롱이 총구로 김수현 씨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쏜다. 무릎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은 팔꿈치. 1시간에 하나씩. 김수현 씨가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5살. 리처롱이 김수현 씨 뺨을 때렸습니다. 김수현 씨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낙처. 리처롱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국군이 온다고? 와봐. 6시간도 못 버티는 놈들이. 미군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영상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한국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김수현 씨 아내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저녁 7시에 현관에 앉아 있어요. 아빠 사진 들고 문만 쳐다봐요. 밥 먹자고 해도 안 들어와요. 아빠가 현관에서 기다리래요 라고 하면서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남편 좀 데려와 주세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화물 관제 서버에 대한 공격 시도가 분당 500건으로 늘었습니다. 방화벽이 버티고는 있었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뚫리면 대한민국발 항공 화물 전체가 멉니다. 묵호항과 인천공항 두 곳이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707 브라보팀 6명이 인천공항에서 작전 중이었지만
그쪽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묵호항 CCTV가 다시 떴습니다. 김수현 씨가 있던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707 알파팀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현장 도착 12분 전. 항만 외곽 진입 준비 완료. 저는 그 통신을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착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6명이 8명을 상대하면서 인질 23명을 구하고 벨브룸 통제권을 탈환한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임리밋이 바뀌었습니다. 묵호항 기술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벨브룸 내부 압력 게이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6시간이었던 임계 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리처룽이 일부러 압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깎고 있었습니다. 707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끝내려는 겁니다. 6시간도 빠듯했는데 4시간 30분이라고요. 707은 도대체 뭘 믿고 담장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군 신호정보반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묵호항 벨브룸에서 나가는 암호화 통신이 5분간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통신 끊김은 늘 실수입니다. 2019년 울산 사건에서도 통신이 5분간 끊겼고 그 5분 동안 배치가 드러났습니다. 707은 그 5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707 알파팀이 묵호항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스크린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문으로 안 갔습니다. 해경처럼 정면 돌파를 할 줄 알았는데 707은 항만 외곽 담장 쪽으로 우회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담장 쪽은 벨브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왜 돌아갑니까? 707 알파팀이 묵호항 외곽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6명이 담장 아래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707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곽 CCTV 사기 확인. 사각지대 3곳 특정 완료.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각지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를 찾아서 뭘 합니까? 벨브룸은 건물 중앙입니다. 외곽에서 아무리 사각지대를 찾아도 벨브룸까지 못 갑니다. 저는 그들이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07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벨브룸 쪽이 아니라 항만 서쪽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쪽 창고는 LNG 시설과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왜 저쪽으로 갑니까? 707에서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쪽 창고 침투조 2명을 확인하고 무력화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쪽 창고에 침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7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07은 정면으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게 막았습니다. 벨브룸으로 가기 전에 주변을 먼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어쩌면 707에게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항만 북쪽 출입구 차단 완료. 민간인 대피로 확보.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차단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707은 벨브룸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변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밟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707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벨브룸 내부에서 통신이 잡혔습니다. 리처룽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쪽이 끊겼다. 뭐가 됐나 확인해.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리처룽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쪽 창고 2명이 제압당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3초 뒤 리처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야, 응답해. 서쪽 응답해. 응답이 없었습니다. 리처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왜 안 받아? 서쪽 즉시 보고해. 저는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들었습니다. 리처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웅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쪽 2명, 서쪽 확인해. 지금 당장. 벨브룸에 있던 8명 중 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707이 리철웅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8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2명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떴습니다. 벨브룸 압력 게이지가 또 올랐습니다. 4시간 30분이었던 임계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리철웅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707이 분리에 성공했지만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뉴스가 다시 떴습니다. 김수현 씨 집 앞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카메라가 창문을 비췄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스크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상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화물 관제 서버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30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전면 마비입니다. 707 브라보팀 6명이 인천공항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묵호항과 인천공항 두 곳이 동시에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밟았습니다. 707 알파팀 지휘관이 통신을 열었습니다. 벨브룸 진입 준비 완료. 대기. 저는 그 통신을 들으면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리철웅의 수하 2명이 서쪽 창고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벨브룸에 남은 침투조는 6명. 707 알파팀도 6명.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707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벨브룸 정문으로 안 갔습니다. 배관 덕트 쪽으로 갔습니다. 707은 배관 덕트로 위에서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707 알파팀 2명이 배관 덕트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벨브룸 정문 앞에 대기했습니다. 저는 그 배치를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위에서 2명, 앞에서 4명. 동시에 들어가면 침투조는 2방향을 막아야 합니다. 한 방향만 막으면 다른 방향이 뚫립니다.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협공입니다. 배관 덕트팀이 천장 해치 위에 도착했습니다. 정문팀은 출입문 앞 3m 지점에 대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배관 덕트 안으로 사라진 2명의 움직임이 헬멧 카메라를 통해 보였습니다. 좁은 통로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저기서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좁은 통로에서 총을 쏘면 아군도 맞습니다. 저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은 그걸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6대6 상황입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707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오. 벨브룸 정문이 폭파됐습니다. 금속문이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장 배관 덕트가 열렸습니다. 707 6명이 동시에 벨브룸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흰 빛이 카메라를 덮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섬광탄 빛이 거치면서 벨브룸 내부가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출입문 하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철웅이 김수현 씨 목에 팔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권총을 관자놀이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 2명이 출입문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2m 거리였습니다. 총구가 리철웅을 향하고 있었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방패였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인질이 죽습니다. 리철웅이 웃었습니다. 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이 여기까지 왔네. 그가 김수현 씨를 더 세게 조였습니다. 김수현 씨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리철웅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인정해줄게.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끝이야. 리철웅이 권총으로 김수현 씨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금속이 두개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머리에 구멍 뚫리는 거 보고 싶어. 그가 대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총 내려놔. 대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리처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총 내려놔. 리처룽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서.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한국군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훈련은 잘했나 보네. 포문나. 근데 실전은 달라. 그가 권총을 김수현 씨 관자놀이에 더 세게 눌렀습니다. 김수현 씨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희는 원래 약해. 한국은 원래 약한 나라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사람 머리가 터져. 707 대원이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내려놓겠다. 총구가 조금씩 아래로 향했습니다. 리처룽의 시선이 총으로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배관 덕트에서 내려온 다른 대원이 벽에 등을 대고 숨어 있었습니다. 리처룽이 눈치채지 못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원이 총을 들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에서 낮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짧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한 발이 리처룽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정확하게 권총을 쥔 그 손목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처룽의 손이 펴지며 손가락이 힘을 잃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리처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김수현 씨를 놓쳤습니다. 김수현 씨가 몸을 비틀며 리처룽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대원이 리처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로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리처룽이 뒤로 밀리며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대원이 팔을 잡고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마루에 부딪히며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팔을 뒤로 꺾자 리처룽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통신이 들렸습니다. 벨브룸 확보. 인질 확보. 타겟 제압.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처룽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코피와 손목에서 나온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한국군이. 어떻게? 그가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협상하자. 뭐든 말해줄게. 아까 한국은 약한 나라라고 비웃던 그 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구걸뿐이었습니다. 대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일으켜 세워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왼쪽 귀 위에 화상 흉터가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707이 벨브룸 통제권을 회수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07 지휘관이 보고했습니다. 밸브 통제권 회수 완료. 압력 정상화. 위협 제거.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707이 무코항 외곽에 도착한 건 미사일 발사 58분 후였습니다. 밸브룸을 확보한 건 93분 후였습니다. 35분. 707은 35분 만에 차단선을 깔고 침투조를 분리하고 밸브룸을 탈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브라보 팀도 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먼저 관제실 외곽 CCTV 사기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특정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화물구역에서 침투조 2명을 발견하고 무력화했습니다. 공항 서쪽 출입구에 차단선을 깔고 민간인 대피로를 확보했습니다. 침투조 리더가 수하 2명을 동쪽으로 보냈고 그 사이 브라보팀이 관제실로 진입했습니다. 배전실 천장 덕트와 정문,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해서 12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관제 서버 통제권 회수 완료. 침투조 6명을 전원 제압했습니다. 아군 피해 없음.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무코항과 인천공항. 두 곳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12명이 14명을 제압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군 피해도 없었습니다. 저는 19년간 이런 작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소리치던 분석관들이 멈춰 있었고 스크린의 붉은 경고등도 사라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전화벨도 멈췄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707은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707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차단선을 깔고 적을 분리하고 통제권을 회수했습니다. 이건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습니다. 묵호항 현장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민간인 23명이 전원 무사히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묵호항 현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707 대원 한 명이 건물 뒤쪽 컨테이너 안에서 민간인들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23명이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가슴팍에 사원증이 보였습니다. 김수현 씨였습니다.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묵호항 밸브룸 압력이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707이 밸브를 정상화했는데 배관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리처롱이 들어올 때 배관 한 곳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복구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707 대원 2명이 현장에 남아야 했습니다. 완전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복구팀 도착까지 18분. 707 대원 2명이 가스 누출 위험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버텨라. 밸브룸에 남은 707 대원 2명이 가스 누출 위험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본국 보고용 메모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까 썼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단독 대응 불가, 미측 자산 투입 권고.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707 특수임무단, 동시다발 작전 성공. 미군 자산 투입 없이 단독 완수.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9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카터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했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카터 준장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구팀이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707 대원 2명이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가스 누출은 막혔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707은 41분 만에 끝냈습니다. 707은 41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묵호항 현장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침투조 14명은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리처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왼쪽 귀 위에 화상 흉터가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2019년에 놓쳤던 자를 오늘 잡았습니다. 묵호항 야간 근무자 12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23명의 인질도 전원 귀가 조치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보고를 들으면서 김수현 씨를 생각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707 지휘관이 현장 보고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구출 민간인 김수현 씨 자택 도착 확인.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김수현 씨 집 앞이었습니다. 707 대원 한 명이 김수현 씨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707 대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수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를 보자마자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 순간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김수현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이 아빠 목을 감았습니다. 아빠. 나도. 수진이가 아빠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 미안해. 약속 안 지켰어. 그래도 돼. 왔으니까.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김수현 씨가 수진이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한 팔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팔로는 수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 세 사람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707 대원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살아있으면 돼. 707 대원이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707 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실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6시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못할 거라고. 결국 미군한테 손을 벌릴 거라고. 12명으로 14명을 상대하는 건 자살이라고. 그런데 707은 미군 자산 없이 12명으로 41분 만에 끝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군 피해도 없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19년간 한국군을 봐왔습니다. 장비는 좋은데 절차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군 없이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707은 순서로 이겼습니다. 차단선을 깔고 적을 분리하고 통제권을 회수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묵호항에서 4만 3천 명이 위험했다는 것도, 인천공항 관제가 30분 안에 마비될 뻔했다는 것도, 김수현 씨가 바닥에 묶여 있었다는 것도, 수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707은 12명으로 14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순서를 밟았습니다. 차단선을 깔고 적을 분리하고 통제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돌진할 줄 알았습니다. 여론에 휘둘릴 줄 알았습니다. 정치가 작전을 묶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미군한테 손을 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부관이 말이 없었습니다. 19년간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본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9년간 저는 한국군에 대한 3가지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빠르지만 현장은 느리다.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707이 그걸 막았습니다. 보고서가 본국으로 전송됐습니다. 19년간 수많은 특수부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 707은 교범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범을 넘어섰습니다.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차단선을 깔고 적을 분리하고 통제권을 회수하는 순서. 그 순서를 12명이 정확하게 밟았습니다. 41분 만에 끝냈습니다. 리처룽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순서를 모른다. 장비만 좋고 머리는 텅 비었어. 미군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그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지금 손목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12초 만에 무너져서 바닥에 엎드려서 떨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미군이 손 놓은 자리에서도 한국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19년간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한국은 순서를 아는 나라였습니다. 707은 41분 만에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LNG 운반선이 납포됐습니다. 한강에너지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12척이 포위했습니다. 선원 23명 전원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2조 원 가치의 선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6시간 뒤 협박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72시간 안에 10억 달러를 송금하라. 돈이 오지 않으면 선원 전원을 처형하겠다. 라임이 준장의 협박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에너지 운반선의 80%가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이 길이 막히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춥니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서지 않았죠.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라도함이 부산항을 출항했습니다. UDT 특수부대가 즉시 투입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23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해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호르무즈를 뒤흔든 72시간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사령부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작전실 모니터 12개가 일제히 붉게 물들며 지옥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LNG 운반선 한 척이 외롭게 떠 있었죠. 이란 고속정들이 그 주변을 촘촘하게 포위했습니다. 지독하게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의 작전 참모를 맡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질서는 제 손바닥 위에 있었죠. 적어도 오늘 아침 저 경고등이 사령부를 삼키기 전까지는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메인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내 구역에서 나포작전이라니 이건 명백한 정면 도전이다. 사령부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전에 통제 불능이란 단어는 결코 없었습니다. 부관톰이 다급하게 제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참모님, 한강에너지호와의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즉시 위성을 추적해 놈들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해. 납포된 배는 한국의 한강에너지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작정하고 한국 선박을 노린 것이었죠. 선원 23명 전원이 인질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부관톰이 상황판을 보며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모님, 현재 이란 영해로 3마일 진입한 상태입니다. 저놈들, 치밀하게 공해상에서 끌고 들어갔군. 2조 원 가치의 선박이 차가운 금속 괴물로 변했습니다. 평온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약고가 됐습니다. 위성화면 속 선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한국을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CNN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청와대 함대 파견 전격 결정. 마라도함 등 3척, 부산항을 즉시 출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작전실에선 폭소가 터졌습니다. 톰이 무릎을 치며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해군, 걔들이 여기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해에서 어선 단속이나 하던 연안 경비대 수준 아닙니까? 저 역시 냉소를 지으며 톰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호르무즈는 관광지가 아니야. 여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지. 실전 경험도 없는 자들이 오겠다니 정말 웃기는군. 아마 여기까지 오다가 배 엔진이 먼저 퍼질지도 몰라. 기름이나 아끼지 괜히 바다에 낡은 고철을 띄우는군. 회의실 안은 한국군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이란의 협박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라임이 준장이 비열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쿠데타 자금이 절실한 혁명수비대에 미친 개였습니다. 라이미가 카메라를 향해 잔혹한 요구를 내뱉었습니다. 72시간 내로 10억 달러를 우리 계좌로 즉시 송금하라. 약속된 돈이 오지 않으면 선원들을 전원 처형하겠다. 그는 인질들의 목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상 뒤편에선 태극기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란 아나운서가 비웃으며 독서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아지다. 주인에게 가서 짖어라. 이건 단순한 몸값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겨눈 비열한 칼날이었죠. 호르무즈는 한국 에너지의 8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한국의 모든 공장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겐 사형 선고와 같죠. 정유시설과 발전소가 멈추면 국가는 마비됩니다. 전국이 암흑으로 변하는 대정전이 예고된 셈이었죠. 이건 23명의 생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인질 명단을 훑었습니다.
김준혁, 22세. 이제 막배를 탄 막내 기관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이라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는 품속에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쥐고 있었죠. 출항 전날, 준혁은 아내 수민과 약속했습니다. 이 목걸이, 우리 제주도에서 같이 주운 거잖아. 나 이거 꼭 들고 갈게, 약속할게, 수민아. 2월 14일 결혼기념일엔 꼭 같이 케이크 불자. 22살 청년의 애틋한 약속이 총구 앞에 놓였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위해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현관문만 보며 남편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72시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에서 걸려온 전화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란 미사일 기지가 활성화됐다. 전면전 위험이 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빠진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전화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그대로 끊겨버렸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을 버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이라는 말은 종이장보다 가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돕겠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거대한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그때 상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연락장교 자격으로 한국 함대에 즉시 승선하라더군요. 한 명은 마라도함,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한 착각을 했는지요. 대한민국이 어떤 칼날을 갈아왔는지 목격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이 낯선 함선이 보여줄 기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헬기 굉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거센 해풍이 온몸을 거칠게 때렸죠. 마라도함의 거대한 선체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부관통은 벌써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참모님, 정말 이런 고철 덩어리에 타실 겁니까? 명령이다. 한국군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한 남자가 절도 있게 다가왔습니다. 함장인 김대영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강인한 턱선에선 지독한 고집이 느껴졌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마라도함 함장 김대영입니다. 저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함장님, 환영 인사는 생략하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국으로 회항하세요. 당신들은 이런 거대한 실전 작전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김 대령은 미동도 없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이 서늘하게 전해졌습니다. 브레넌 참모님, 저희는 이곳에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우리 손으로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보다 더 묵직했습니다. 지휘소 CIC 실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순간 저와 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작전실 내부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중앙작전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작전을 이 자리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미 제5함대 사령부 못지않은 최신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호르무즈의 바다를 실시간으로 비췄습니다. 톰이 옆에서 낮게 탄성을 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모님, 장비가 우리 최신형 이지스함과 동급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배만 덩그러니 큰 줄 알았는데 속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저 역시 당혹감을 감추려 애써 덤덤한 척했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실전까지 잘할 순 없는 법이었죠. 하지만 대원들의 움직임은 소름 돋게 정교했습니다. 일사불란한 모습에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라임이 준장의 영상이 화면에 송출되었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너무 느려 지겨워졌군. 이제 남은 시간을 48시간으로 전격 단축한다. 약속된 돈이 늦으면 인질부터 차례로 죽여버리겠다. 톰이 비명을 지르듯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참모님, 하루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48시간 안에 구출이라니, 이건 미친 짓입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저는 김 대령을 돌아보며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었죠, 함장님. 이건 명백한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본국에 보고하고 협상으로 전환하세요. 김 대령은 대답 대신 한쪽에 서 있던 요원들을 봤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인 UDT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참모님, 저희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48시간이면 우리 요원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모니터 속 인질 명단이 보였습니다. 막내 기관사 준혁의 사진은 너무나 앳됐습니다. 그가 품었을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떠올랐죠. 준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를 믿으며 버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청년은 시신이 됩니다. 하지만 48시간은 미군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시간이죠. 시간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작전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관제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10시 방향, 미확인 신호 포착됐습니다. 이란 해군의 잠수함입니다. 거리 15마일입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이란의 이빨이 우리 턱 밑까지 은밀히 다가왔죠. 피해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호르무즈 해협은 칠흑처럼 어두웠죠.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CIC 작전실에서 초조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중앙 모니터에는 야간 감시 영상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와일드캣 헬기가 전송하는 고해상도 열 영상이었죠. 녹색 광원 속에서 적의 정찰정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무장한 적군 3명이 소총을 든 채 경계를 서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형들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바다 밑에서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UDT 대원들이 적의 선체에 귀신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첫 번째 대원이 조타실 창을 넘어 잠입했습니다. 경계 중이던 적의 등 뒤에 검은 그림자처럼 섰습니다. 차갑게 날이 선 대검이 적의 목줄기를 훑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배기로 기도와 경동맥이 끊겨나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적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숨쉬는 것조차 잊고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소름 돋는 처결 속도에 완전히 너클 잃었죠. 두 번째 대원이 가판 위로 용수철처럼 튀었습니다. 당황해 총을 잡으려던 적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뒤통수를 그대로 철제 가판에 찍어 눌렀습니다. 두개골이 으깨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세 번째 대원은 선장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저항하려던 선장의 손목을 꺾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비명조차 소음기 속에 묻혔습니다.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걸린 시간은 단 43초였습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적의 정찰정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유령이 지나간 자리엔 차가운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전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부관통이 넋이 나간 듯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참모님, 저게 인간의 속도입니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저 역시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43초라니, 우리 네이비실 정예 요원들도 저건 불가능해. 저들은 지금 이 거친 바다에서 마법을 부리고 있어. 톰이 고개를 저으며 오만했던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군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의 자부심이 꺾인 순간이었죠. 김대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참모님,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서막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죠. 저는 여유로운 표정의 함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적들이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죠. 그의 대답엔 지독할 정도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이란 지휘부의 다급한 교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3번 정찰정 응답하라. 당장 상황 보고하라. 이상하다. 즉시 좌표를 확인하고 보고하라. 이란의 방어 진영이 순식간에 허둥지둥 흐트러졌습니다. 라이미 준장이 격노하며 다시 영상을 보냈습니다. 한국 놈들이 감히 비열한 장난을 치는구나. 협상 시간을 이제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 마지막 하루마저 빼앗으려는 라이미의 광기였습니다. 작전실 안의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공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란의 미국이 2기가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레이더에는 더 거대한 신호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의 8기가 구름을 뚫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중동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리는 것만 같았죠. 보람에 로곤된 이란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전투기를 여기까지 보내다니 성능이 정말 대단하군. 톰이 경악했고 저 역시 한국의 기술에 압도됐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인질들의 처참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막내 기관사 준혁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세워졌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살아서 가고 싶습니다. 총구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목에 걸린 낡은 조개 목걸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함께 공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영상이었죠. UDT 요원들은 침묵 속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팀장은 화면 속 준혁의 목걸이를 보고 주먹을 쥐었죠. 무거운 분노가 작전실 전체를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대원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함장이 대원들에게 마지막 엄중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원 살아서 돌아와라. 그게 이번 작전의 유일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국민을 반드시 구해라.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고 숭고한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자정 무렵 대원들이 검은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작전명은 성난 파도, 적들을 집어삼킬 파도였죠. 지옥의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숭고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만했던 제 모든 편견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전율이 멈추지 않는 아주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호르무즈를 덮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작전 개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